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제넷 옐런 의장이 올해 한 어느 시점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과 물가가 연준의 목표 수준에 도달했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늦춘다면 경제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에 미달해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의 이번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올랐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0.2% 상승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전문가 예상치와는 맞아떨어졌습니다.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와 의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완만하게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정부와 채권당 간 구제금융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자 합의 목표 시점은 4달 초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내무부 장관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니코스 바우치스 그리스 내무부 장관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 국제통화기금 IMF에 내야 할 분납금이 1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9,500억 원인데 낼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루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루다는 올 봄에 인플레와 임금 추이가 긍정적이라면서 이들 지표 모두가 지난 20여 년 일본 경제를 괴롭혀왔던 디플레가 극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루다 총재는 지난 22일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이후 가진 회견에서도 일본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제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주말과 또 이어진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쉬는 동안 상당히 중요한 글로벌 뉴스가 하나 소개가 됐었죠.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수장인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이 올 한 해 어느 시점, 그러니까 some point this year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앞서 4월 FOMC 의사록에서는 당장 다음 달인 6월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연준 위원들의 중론이었음이 밝혀졌었는데요. 연준의 수장이 그러면 언제 금리를 올릴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시점에서 늦어도 무조건 올 한 해 올해가 가기 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못을 박아준 겁니다. 때문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를 향후 어떤 폭, 어떤 속도로 올릴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들의 움직임 주목됩니다. 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궁금했었는데 열리지 않았죠? 간밤에 미국 증시 모습을 보면요. 미모리얼 데이, 우리로서는 현충일과 같은 날 때문에 장이 휴장해서 지금 다 마감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 옐런 의장의 발언 보고는 별로 놀라지도 별로 슬퍼하지도 않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라는 듯이 뜨뜻미지근하게 아주 조용하게 끝나는 모습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럽 증시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열렸던 것은 바로 프랑스의 까크지수 정도뿐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도 휴장했었는데요. 위트데이라고 해서요. 성령 강림절 월요일을 맞아서 역시 장이 서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나홀로 열렸다가 괜히 밀리게 됐죠. 그리스 우려 때문인데요.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EU 정상회담 그리고 그 앞서 있었던 그리스,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의 수장이 맞서서 정상회담을 했었었는데 역시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의 내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리 돈 없다. 다음 달 IMF에 돈 못 갚겠다라면서 디폴트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그리스 증시 자체도 3% 넘게 폭락했고 프랑스도 괜히 혼자 열렸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스페인 쪽에서는 지난 주말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역시 최근에 유럽의
트렌드는 반긴축이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좌파가 역시 득세를 했다고 하는데 프랑스 증시 또 그리스 증시 포함해서 스페인 증시도 2%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증시 모습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가 2140선까지 올라섰었죠. 1% 넘는 오래간만에 보는 강한 반등. 외국인도 계속 샀지만 무엇보다 기관이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돋보이는 와중에 2140을 얻었다는 점이 가장 큰 결실이 아닌가 싶은데,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가 약간 휘청하면서 전 고점에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 늦었지만 옐런 의장의 입에 의한 영향력 궁금하고요. 경기 민감주의 같은 반등세가 오늘도 이어질지 역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이시자 건국대 특임 교수님이신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7년간 끌어왔던 초저금리 시대를 이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자네트 옐런 연준 의장이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9월을 보고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그럼 연말 정도로 생각을 하시겠어요? 일단 옐런 의장의 발언부터 상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옐런 의장은 22일 날 그 로드아일랜드 상공회의소에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연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이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 지난 3월 FOMC에서 물가 상승률 2% 달성이 확실시 그런 신뢰를 줄 때 금리를 올리겠다 얘기했는데, 그 시점을 최소한 금년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리고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2, 3년에 걸쳐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9월이 아니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9월, 10월, 12월, 7월도 있습니다. 7월은 너무 이제 빠르고 9, 10, 10인데 그렇게 9월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현재 미국 경제가 주택 지표를 빼고는 모두 안 좋거든요.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모두 안 좋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정도 빨라도 10월 정도 가야 금리를 한 0.2, 현재 0.25%인데 한 0.34% 정도 아주 소폭 올리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옐런 의장 발언대로 2, 3년에 걸쳐서 아주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이틀 뒤 24일 연준 부의장이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그런 시간 일정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로 미뤄봐서 연준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중파들이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도 딱히 시간표를 큰 그림은 가지고 있지만 따로 스케줄표를 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은 지금 지표가 썩 좋지 않게 2분기 첫 달도 나온 걸로 봐서 9월 얘기들이 많지만 12월 정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하셨습니다.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제 조건 두 가지, 고용과 물가를 한번 짚어보면 고용은 지금 실업률의 기준으로는 한 5.4% 목표치를 예전에 넘어선 그런 모습이고, 물가도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특별히 근원 CPI는 상당히 의미 있게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용을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지난 FOMC 3월 FOMC에서 실업률의 목표를 5.0으로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5.4까지 나왔는데, 왜냐면 이제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5.0으로 낮췄는데, 이것이 이제,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2%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분기 성장률이 0.2가 나오면서, 일종의 성장률 쇼크라고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1분기 성장률이 심지어는 마이너스 정도로 적은 폭이지만 마이너스 정도로 수정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29일 날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29일 날 발표된 1분기 성장률 수정치, 이것이
정말 시장에서 예상대로 마이너스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도 12월 인상 전망이 거의 뭐 만능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9일 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데 주택 지표만 지금 좋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데 소매, 판매, 그다음에 뭐 산업 생산 이런 게 다 안 좋은데 그다음에 일자리가 3월달에 12만 6천 개밖에 새로 안 생겼기 때문에 보통은 20만 개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29일에 발표되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1분기 성장률 0.2%의 수준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시장에서 뭐 9월 금리 인상설 지금 힘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1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 0.2% 나온 것이 수정되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그때는 또 9월 얘기도 쑥 들어갈 수 있다.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환율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미국 자신도 달러 강세를 상당히 좀 견제하고 있었던 터라 경기도 뭐 생각보다 좀 미약하게 회복되고 있고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까 싶었는데 결국 일단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로서도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의 못을 박음에 따라 금리를 미국 쪽에 올리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쯤 또 한 번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유력시 될까요? 은행의 경우에는 1.7%인 기준금리가 사실상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우리 경제가 지난주에 KDI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금년의 성장률이 사실상 3%도 안 될 것으로 전망됐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연초부터 2.78%밖에 안 될 거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되면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문제는 4분기에 들어서 근데 12월에 미국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9월 10월에 들어서면 이미 미국 금리 인상의 태풍권에 우리 한국도 뭐 예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 제 생각으로는 지금 성장률이 3% 안 나오는 속에서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지금 가급적 빨리 금리를 좀 더 내리고 환율도 좀 올려서 환율이 너무 원화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8.1%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체력을 좀 보강을 해둬야 되는데 지금 한은에서는 지난번에 보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업 실사 지수가 좀 좋게 나와서 2분기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경기가 회복될 거다 이런 전망을 토대로 지금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다음에 우리 경제 KDI 전망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이런 걸 볼 때 빨리 금리를 내리고 원화 가치를 좀 절하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도 교수님은 9월이 아니라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셔서 그렇지 만약에 정말 미국이 9월달 정도에 금리 인상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더더욱 시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기준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하는 측에서 그런 얘기 하셨네요. 자, 이제 그리스 얘기 해볼까요? 그리스는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구제금융 협상 또 불발로 끝이 나면서 이제 협상 목표 시점이 내달 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이제 그리스가 뭐 이달에도 좀 갚아야 될 돈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2차 구제금융의 마지막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두고 있거든요. 해두고 있는데 본래는 2월 말에는 이걸 다시 6월 말까지 연장을 이제 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에 갚아야 할 여러 가지 돈들 때문에 2차 구제금융 남은 마지막 72억 유로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의 트로이카 IMF 22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내놓는 구조 계획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정도 갖고는 도저히 앞으로 그리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거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유로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리스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래가지고 6월 한 10일경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무 협의에 좀 더 진행을 한 다음에 6월 초까지는 최소한 만족할 만한 구조 계획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그리스가 좀 돈을 좀 받아서 그나마 보도를 면하는 상황이니까
정말 이게 답답한 현실 입장입니다. 네. 그리스 내무부 장관은 이런 가운데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6월 초에 지금 만기 돌아오는 IMF의 16억 유로, 우리 돈 약 한 2조 원에 달하는데 이 돈 갚을 수가 없다. 지금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또 뻔한 벼랑 끝 전술, 디폴트 가능성을 그리스가 직접 거론을 한 건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가 만약에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현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까요? 앞서서 5월달 IMF 부채 막을 때는 물론 하루 전 막아서 깜짝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만 IMF 쪽에 SDR이라고 하는 특별 인출권에서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가 여러 가지 확실하게 정확한 이런 경우는 정보 정확치 않은 것이 문제인데 일단 밝혀진 바로는 그리스 국고에는 일단 외화가 없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외화를 만들 것이냐는 것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로이카로부터 남은 72억 유로를 받는 거. 그건 이제 트로이카가 만족할 만한 구조 계획안인데, 두 번째로는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알짜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1998년도에도 우리나라도 처음엔 좀 여러 가지 좀 돈 가치 없는 걸 내놔봤는데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도 시간이 촉박해서 했어야 우리의 알짜배기 자산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나 포항제철이라든지 우리 국민은행 우리가 알짜 자산들을 다 팔았거든요. 저번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트로이카가 생각하라고 있는 것은 그거죠. 그렇게 해야만 팔리는 거고, 돈을 투자한 사람은 알짜 자산이 아니면 안 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갈 때 그리스 스스로도 알짜 자산을 팔면서 부채를 갚을 수가 있고, 트로이카도 만족할 만하다고 해서 70억 유로를 마지막 그 구제금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벼랑 끝으로 가져간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단하고 부채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수님은 핵심 자산을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후반에 끝이 난 일본의 BOJ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워낙 규모 자체는 더 늘려잡지 않으면서 현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경기 판단을 조금 상향시킨 것 같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표현 그대로 치자면 반걸음 정도 상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을 정확히 사용했는지요? 그래서 바로 그 정도 얘기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지금 현재 성장률이 작년에 이제 4월달에 소비세를 5%에서 8%를 인상하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작년 2분기, 3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베노미스가 실패다 이런 성급한 진단도 나오고 또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역시 이제 그 충격 기간을 거쳐서 작년 4분기에 1.1%, 금년 1분기 2.4%의 그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아베노믹스가 안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화 약세련에서 경상수지도 3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약 2조 8천억 엔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현재 일본은행에서는 경기가 예상된 코스로 아주 완만하게 그야말로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양쪽은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고, BOJ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 2% 어려워질 경우에 그때가 생각하고,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구로다 총재는 계속해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IMF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BOJ라든가 일본 정부에서 일본의 경기를 너무 장밋빛으로만 본다라고 약간 지적 아닌 지적을 했는데, 너무 엔화의 약세에 좀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였네요. 일본, 그러니까 IMF는 금년에 일본 경기 성장률을 약 1.0%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BOJ는 약간 그보다 높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은 사실상 지금은 거의 엔저에 의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엔제나 돈을 많이 풀고 나면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익으로 현재 임금 상승률이 거의 20년만 임금이 안 오르다가 임금이 한 2.4%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소비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일부 기업들도, 해외로 나간 기업들도 엔저의 경우는 일본 국내 생산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여러 가지 지침으로 볼 때 과거 20년의 그 디플레이션 심리를 일단은 벗어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일본이 향후에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얘기 아주 짧게 해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이라고 하는 하너지 그룹과 그리고 지금 고운, 영어로는 골딘 그룹의 주가가 뭐 거의 하루 차이를 두고 40% 이상, 50%에 육박하게 폭락해 중국 증시 과열 경고등이 켜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두 기업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중국 증시가 현재 중국은 이제 성장률이 1분기 7.0이 나오고 2분기는 6%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속에서 중국 증시는 이제 거의 상위 지수가 작년만 하더라도 2,100대인데 지금은 4,300~4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 잔고도 작년만 하더라도 1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조 엔 위안까지 늘어나면서 중국 증시가 지금 버블이다. 이런 그 진단들이 도처에서 나오면서 현재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는 과열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는 날 또 3.3% 급등해서 4,8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 같이 한번 짚어봤네요.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 특임 교수이신 오정근 교수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예, 머리 시원해졌죠. 그리고 얼굴도 좀 새까매졌죠. 주말에요. 그러니까 한 3일 연휴였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신항만 면세점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러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부산 가족분이 요트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 요트 체험도 한번 해보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좀 탔죠. 예,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발 빠른 뉴스죠. 중국의 하너지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이미 외신을 짚어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중국의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이다. 결국은 돈이 흘러가야 될 방향이 자꾸 위험자산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중국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지금 예전에 리먼 사태 이전에 세계 글로벌 증시 화랑일 때 거의 그 수준까지 이제 회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날이었죠. 아침 일찍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드린 얘기가 아직은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야 될 때에다 종목 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그날 코스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종목 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쪽은 여전히 상승 가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날 딱 한 종목 드렸죠. 아침 개장방송 출연에서도 인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가 그날 9%에 마감이 됐습니다. 급등해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참고해 보신다면 다른 채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에서 지금 인디아의 모디 총리에 대한 얘기가 좀 잠깐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거 일단 넘기겠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기사로 뽑아온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small merchant, 결국은 뭐냐면 작은 상인들, 소상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 페이팔이 이 소상인에 대한 정책에서
그러니까 항의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소상인 지급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페이팔이요 온라인 그 판매 업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한 판매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기 피해 정책과 이 페이팔의 사기 피해 정책이죠. 이거와 맞물려서 소상인에게 조금 불합리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기사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페이팔이 어떠한 부분을 선택을 했느냐. 바로 물건을 그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구매자들이 스스로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을 해서 어떤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에 대한 전환 의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고 있다. 요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끝에 한번 볼까요? 제일 끝에 보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페이팔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결국은 페이팔은요, 핀테크 쪽입니다. 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역시 핀테크의 산업 중에, 핀테크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핀테크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전자결제주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보다는요, 자, 이거는 기존 금융주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기존 금융 방식을 탈피해 들어가겠다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존 금융주의 분명히 피해가, 침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증시 분위기로 보면 금융주도 올라와야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금융주의 상승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여타 산업군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반등 시에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금융주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그 다음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으로 잘 안 넘어가는데요. 자, 그럼 기사를 바로 볼게요. 그 서울경제신문, 그 지명기사를 잠깐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기사, 제가 뽑아온 기사입니다. 예, 미인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의, 지금 사장이 악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몽규 회장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왜 악수를 하고 있나? 이미 저번에 한번 얘기 나왔어요. 그죠? 면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이 신라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은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한국 관광의 심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기사가 제일 눈에 띕니다. 자, 각사 최대 강점의 시너지 극대화 효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과 대규모예요. 자, 기존 면세점과는 또 다른 400여 개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굉장히 대규모의 초대형 면세점입니다. 자, 관광 볼거리 그걸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이 면세점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현대산업개발과 그 다음에 호텔신라의 성장세, 중장기적 성장세에 대한 얘기들을 첫 번째로 뽑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은 이들이 면세점 사업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은 이 면세점 사업의 성장성을 의미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요커 때문이죠. 중국인들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부분과 맞물린다면 면세점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죠. 제가 주말에 왜 부산 신항만을 갔다 왔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대페인트가 바로 부산 신항만의 면세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 부산 신항만은요, 지금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나옵니다만
바로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항구입니다. 이제 그 항구를 만들어놨죠, 부산 신항만이. 그렇다면 이 크루즈선이 지금 그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선을 만들겠다는 앞으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자, 요커들이요, 그들이 부산을 즐겨 찾는다는 얘기죠. 왜?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제주도와 가깝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을 때는 부산 신항만 쪽의 면세점 사업도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되고요. 이 부산 신항만 쪽의 면세점 사업이 바로 신세계와 손잡고 있다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보신다면 현대페인트 지금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거래량을 수반하는 조정이 아니거든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현대페인트와 관련해서 제가 특집으로 오늘 공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화장품 관세 중국 절반으로 인하한다 얘기 나옵니다. 자, 의류, 신발, 화장품입니다. 일부 유아용품에 대한 관세율, 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번 주체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 프랑스의 로레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수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류 쪽이겠죠. 의류 쪽이 뭐냐면 의류, 섬유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 베이직 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MK 트렌드라든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의류 시장 쪽에서요. 그런 회사들 보시란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섬유 회사들 있죠. 뭐 TK 케미칼이라든가 박림이라든가 신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뭐 의류 회사 중에 한섬도 있네요. 그죠? 그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영유아 용품들 인기가 있어지고 있다는 얘기 드렸었죠. 유아용품에 대한 관세율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면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연초부터 얘기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기업의 실적을 좋게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이죠.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청년고용 벤처 금융 매달 경기 처방 쏟아진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요,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지금 우려하면서 바로 경제 정책 운영 방향에다가 뭘 넣느냐면요, 청년 고용, 벤처, 관광, 수출, 해외 투자, 금융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한 패키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이와 관계된 기업 두 개가 있죠. 자, 뭐 있습니까? 사람인 HR, 그죠? 또 하나 윌비스가 있습니다. 윌비스. 자, 요 두 가지 회사 꼭 보시는. 오늘 윌비스하고 사람인 HR 꼭 좀 보십시오. 자, 급등세 출회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몇 가지 기업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현대페인트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페인트 또 오늘의 급등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부산 신항만 쪽에서의 면세점 사업에 대한 중장기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 오늘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청년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니까 자, 윌비스, 그 다음에 사람인 HR,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중국 바로 이제 관세율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는 부분에서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또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 드리겠고요. 자, 오늘 자, 이런 중요한 얘기들, 그리고 현대페인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요, 샘플러스로 들어오시면 예병군 제가 있습니다.
보기를 제 얼굴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8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신문 보충 강의를 하죠.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도 투자 제안 한마디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관점입니다. 종목 장세 지속이죠. 낙관적인 관점 계속 유지하시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 꼭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마음보다는 시장이 안전하기 때문에 내 종목이 늦게 가고 빨리 가고의 차이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쉬는 동안 옐런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시키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의외로 시장은 뭐 크게 빠지거나 하는 출렁임은 없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미 크게 올라서 2140을 회복했는데 기관까지 사더라고요.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휴 참 잘 쉬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주식시장도 좋으니까요. 연휴도 참 즐겁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이제 벌써 여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여러분도 받으셨을 겁니다. 덥네요, 진짜. 한낮에는. 벌써 이제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해드렸죠. 올해는 썸머 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이 빨리 오는 것 또한 랠리가 빨리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세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저희가 우리는 석가탄신일 휴장했죠. 어제 월요일장이.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죠. 우리나라의 그 현충일 같은 메모리얼 데이로 해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쉬었는데 우리 최영국에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옐런 그리스펀 자넷 옐런은 의장의 옐런 그리스펀이 아니죠. 이 자넷 옐런 의장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거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자, 처음에 지난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6월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해주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시장이 급등했죠. 근데 지난 주말은 연설을 통해서 올해 금리 인상은 또 하겠다. 그러면 9월 하느냐, 12월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였어요. 더군다나 연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 먼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여러분 미국 시장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직전 고점대에 근접하면서 너무나 이쁜 조정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다소 음봉의 폭이 좀 크기는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어때요? 네,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직전 고점 돌파의 눌림목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주가와 금리는 역산관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책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론은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에는 악재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기적인 겁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미국 금리 인상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언제 하느냐는 거죠. 올 6월 달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9월이나 12월. 근데 가능성은 12월보다 9월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 금리 인상이 악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는 이번에 그 이유가 미국 경기가 호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여기저기서 자금 수요가 많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히 금리 인상 이 주가의 그동안의 상승을 하락으로 반전시키는 최대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미리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응은 해야지만 현재의 시장 흐름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렇죠. 혼재 양상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S&P와 다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죄송합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하고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 하락하는 혼재 양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때요? 네, 미국 기조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유럽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자,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네, 그리스 디폴트입니다. 이 그리스 지난 주말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그리스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났게요? 그렇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뭐 그분들하고 뭐 관계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국제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그냥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결과 알겠습니까? 이번 주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다음 주에 열려도 저는 또 뚜렷한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주머니에 있는 거 친구가 어렵다고 해서 그래 너 참 내가 너 어려우니까 생활비 좀 한 달간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 또한 이미 예고된 악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유럽 증시 혼재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거 유럽 증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 영국과 독일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공휴일로. 그러니까 지난 주말 유럽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혼재 양상을 보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표 지수 독일 지수 한번 보죠.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독일 시장은 지난 주말 지난 월요일장에서 독일도 휴장했죠. 휴장했기 때문에 어때요? 독일 지수 보면은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어땠습니까? 금요일장에서 너무나 견고한 모습이죠.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제가 지지선대라고 독일 닥스 지수를 기준으로 11,300포인트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종가가 11,815포인트입니다. 그럼 아직도 한 500포인트 폭차가 있어요. 11,300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독일 증시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중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건 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할렐루야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예. 중국 증시 저희가 휴장일 때 무려 3.35% 상해 종합 지수가 CSI 300 지수는요 2008년 연초 이후 그렇죠? 몇 년 만입니까 이게? 5,000포인트가 돌파됐다고 합니다. 2008년이면 지금 한 7년여 만이죠. 7년여 만에 5,000포인트가 돌파되는 이거는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급등은 국내 증시에도 희망적인 요인이죠. 네, 중국 증시가 지난 어제장에서 급등을 함으로써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 이유는 대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목록 발표와 그리고 본토와 홍콩 펀드 간의 교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고차 판매를 허용하면서 급등했다고 합니다. 상해 종합지수 주가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죠.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듯한 연속 상승했다는 눌림목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하면 단기 과열권에 진입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상승장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입니다. 자,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제가 이 장은 지난주에 2130포인트가 돌파된다면은 이것은 가는 것으로 본다. 그때 돌파된 것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조정받았죠. 오히려 제가 목요일 이 시간을 목요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면서 금요일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건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장에서 급등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요일장 조정받은 것이 결국은 매수 찬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2146포인트, 214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제 직전 고점이죠. 지난 4월 24일 날 찍었던 장중 고점 2189포인트를 향한 상승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저항선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립니다. 이제는 지지선이죠. 국내 증시도 지지선 2100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 이 장은 가는 장으로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전략을 세우셔도 좋겠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장도 마찬가지죠. 눌림 올리원 매수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얘기를 쭉 글로벌 증시 차례로 보면서 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주식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시장 뉴스 재료로 봤을 때도 미국도 뭐 금리 올린다고 하지만 천천히 올릴 것 같고 유럽도 여름에 추가로 국채 매입 들어간다고 하니까 유동성도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돌아보면 4월 말 5월 초에 100포인트가량 급락했을 때도 외국인들은 별로 팔지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까지 포함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순매수 강도를 보여줬었죠. 기관이 왜 이렇게 샀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또 기관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일단 수급 측면에서는 좀 보강이 되고 있네요. 네, 참 외국인들 무섭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만 나홀로 매수다. 국내 기관 저렇게 팔고 있는데 이거 가겠느냐 불안해하신 분이 있죠. 오히려 국내 기관이 사기 시작하면 단기 고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약간 자주 섞인 말씀도 드렸었는데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16거래일로 16일이면은요, 저 기간은 그건 한 달여 만이죠. 한 달여 만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물론 하루 매수했다 하여 매수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 규모도 국내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 거래 수량 456억에 불과합니다. 외국인들 2,960억에 비하면 이건 뭐 한 5분의 1 되나요? 그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섰다고 하여 이제는 쌍끌이 매수니까 좋다 이렇게 판단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달과 같은 매도 물량을 내놓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 들어서 순매수 규모만 9조 2천억 원입니다. 참 엄청납니다. IMF 이후에 최대 규모의 단기 순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물론 앞으로 매수 강도는 지금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 강도 좀 떨어지고 국내 기관은 그동안에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중용지도를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이죠.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견고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매매 전략을 세우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제약 바이오 이쪽 섹터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다. 사실 우리 대표님의 얘기를 쭉 듣고 아마 매매를 하셨으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약간 완화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의미 있었던 부분은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슬슬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도 조금 해서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보다 자세한 업종이나 종목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영께서 지난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비중에 대한 것도 한번 언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매매를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매를 너무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조심하시고 삼가야 될 것이 뭐냐? 주식과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도 상대방이 그렇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참 좋죠. 근데 여전히 이게 부실한 주식,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수익이 계속 나고 있어. 그럼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손실본 종목이나 하든지 탄력이 둔화된 종목은 어떡하냐? 이것은 바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에도 조심스러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환절기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지금이 환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지난 주 초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던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조는 꺾이진 않았습니다. 상승 기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서서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한 금주 다음 주까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음 달에 가장 큰 이슈가 상하급폭 확대입니다. 이에 따른 최대 이슈가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한 30% 정도는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증권주 어느 증권주 하나 괜찮습니다. 대형주도 좋고요. 중소형사도 좋고요. 그래서 증권주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편입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편입 전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장기 침체되어 있는 종목이 있죠.
대표적인 게 조선입니다. 조선, 반도체 이런 종목군이죠. 반도체 부품 관련주는 엄청 갔지만 실질적으로 완성 반도체 업체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아이고 참 이장에 깝깝할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조선주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참. 근데 때가 되고 있어요. 서서히 여기도 이제까지는 파란색 1번도에서 서서히 이제 빨간색 물감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붉게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반들은 먼저 최바닥에서 사겠다고 해서 막 들어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이 조선업종들에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전 한 20% 정도만 이쪽에 편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지금장의 주도주입니다. 중대중국 관련주, 화장품 유통 내수주, 아모레하고 LG생활 화장품 관련주에 조정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부터 반등 타임입니다. 하락시 매도할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아가방이라든지 오리온, 농심, 신세계, 파라다이스, 그리고 홀테신라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한 5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존에 좋게 보셨던 증권주는 지금부터 가격 제한법 확대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 신규로 사도 괜찮다. 포트 비중은 한 30% 정도, 기존 주도주는 절반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 장기로 많이 부진했었던 조선 반도체 대형주들은 20% 정도로 새롭게 편입해도 좋겠다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쌍봉에서 코스닥은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주춤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학, 제약바이오, 이쪽이 제약바이오가 약해서 좀 밀린 것 같긴 한데, 코스피는 화학주의 반등 말씀해 주셨듯이 주요했습니다. 조선, 기타 다른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면서 214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급격하게 코스피가 좀 힘을 내는 모습인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금요일 날?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이 우리 지수 5일선을 재차 지지하면서 상승했던 모습이 나온 그런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이제 중요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들이 방향성을 잃었던 그런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우리 지수를 이끌었던 모습들 상당히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제 저녁에 방송되는 종목 특가수부터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현재 코스닥 지수의 쌍봉 구간, 그러니까 72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상당량 바이오주들을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차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를 끌어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강조드렸던 부분들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현재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 바이오주들의 급락이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했던 어떤 그런 JW 중해제약이라든지 휴메딕스 같은 종목들, 세름봉, 그러니까 급락이나 하한가가 좀 나오게 되면서 하락했던 종목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바이오주들 앞으로 개인들이나 기관들, 외국인들이 많은 수량을 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종목만 투매가 나오게 되더라도 금요일 보시다시피 동반돼서 급락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신규 접근은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에 대한 되돌림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눌림목까지는 일정 부분 어떤 그런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바이오주들은 홀딩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신뢰하시고 계속적으로 학습하시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도움이 되시지 않았나 싶고요. 자, 중요한 건 이런 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상승을 못했던 경기 민감주들이나 기타 바닥을 이기고 있는 종합지수를 어느 정도 받쳤던 그런 이런 종목들이 종합지수를 받쳤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순환매는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해서 바이오주들 제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도 그렇고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 선만 이탈하는지 잘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5일선과 11선 이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단기 라인들이 이탈된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이제 종합지수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5일선을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하락이 나올 때 바닥을 기는 종목들, 이 시간을 통해서 카지노주라든지 엔터주들, 은행주들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치로 순환매성 반등이 나오는지 잘 확인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뭐 아직까지 200일선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큰 반등은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5% 정도 급등이 나온 모습들. 일단 화학주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3% 넘는 어떤 그런 상승률이 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정유화학주들이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폭, 오늘 같은 경우 조정권에 조금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방향성은 어느 정도 61선에 바짝 붙이고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 그런 모습에서의 슈팅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결국 이 시간을 이 구간에서 이제 최대한 개인들을 이 61선 구간에서는 떨구려고 외국인들이 인위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 이 구간에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스윙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화학주들 유효한 그런 측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학주들 추가적인 상승 속도 기대해 볼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건설주들도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양봉 캔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현대건설을 기본으로 해서 전반적인 건설주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4% 가까운 상승세. 특히나 현대건설은 이제 121선을 이탈했던 그런 상황에서 현재 걸쳐 있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의 6만원대부터 4만원대 초중반대까지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들도 순환매 성격으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현대건설이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5만원 정도까지의 상승세 1차적인 부분들 기대해본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들까지 대형주들의 매매,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를 거의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도 코스닥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임에 들어온 것은 어떤 그런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인 것은 이제 지난주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에 확실한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됐던 것은 어떤 그런 맞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하락을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물론 당장의 수익과 당장의 돈맛은 못 볼지언정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2분기, 3분기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주도주들과 상당한 격차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장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유화학주의 급반등을 예견하셨던 우리 이드코 멘토님께서 다음 타자가 건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미리 예견을 또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현대건설이 5만 원권까지 올라오는지 여부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건설주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드코 멘토님은요, 매일 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에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밤 10시에도 어제는 쉬었지만 종목 투캅스라는 프로그램 서울경제TV에서 방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